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리더십 그리고 흥망성쇠의 제일 조건으로 리더의 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질과 더불어서 그 자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테크닉은 뭐냐? 이게 소통이라는 겁니다. 특히 소통은 병목 위기에 필요합니다. 병목 위기라는 건 뭐냐? 그러면 병목은 아시잖아요. 그죠? 병목. 여기 뭐가 내려갈 때 이 병목을 딱 통과하면 뻥 뚫리지만 교통 상황이잖아요. 그죠? 차가 막 막히는데 이게 뚫리고 나면 시원스럽게 뚫리지만 이 병목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막혀서 그냥 마냥 갇히게 됩니다. 정권도 병목 위기가 있습니다. 모든 정권이 거의 예외 없이 병목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조선시대 때 초기에 왕자의 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기까지 과정, 이 초기의 과정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다 병목 위기예요. 병목 위기를 넘기면은 정권이 오래 갑니다. 조선이 500년 가까이 갔잖아요. 고려도 초기에 왕권 쟁탈 때문에 굉장히 병목 위기를 세게 겪었죠. 병목 위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고려도 한 400년 갔죠. 수나라는 병목 위기를 못 넘겼습니다. 수나라가 천하를 재통일해놓고도 수양제라고 하는 최악의 리더를 만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병목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불과 20여 년 만에 멸망해버렸다. 당나라도 병목 위기를 겪습니다. 현무문의 정변이라고 그래가지고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님과 동생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저 후궁으로 내쫓고 자기가 황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잘해서 그 병목 위기를 벗어남으로써 당나라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기초가 다져진 사람이 당태종이잖아요. 그래서 병목 위기를 넘길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소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마천이 진나라가 병목 위기를 넘기지 못한 상황을 갖다가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놓고 그 두 번째 제왕인 이세 황제가 유서를 조작해가지고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후계자가 돼가지고 임금 자리에 오르긴 했는데 그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당태종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금 자리에 올랐죠. 그 다음에 이방원도 태종도 마찬가지고 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방법은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권력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왜? 권력 내부에 있어서 권력 쟁탈전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싸움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힘의 균열 문제라든지 힘의 균형 문제라든지 또 힘의 경중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따져가지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해서 결과적으로 힘센 쪽으로 기울여져서 그 힘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결국은 정권이 찬탈당하는 겁니다. 당태종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큰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원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큰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금이 돼야지 자기가 그 권력의 낙수물을 자기도 받을 수,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조 체제에 있어서 권력 싸움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천은 진 2세 호해가 임금이 두 번째 황제가 되고도 나라를 망가뜨린 그리고 결과적으로 멸망으로 이끈 요인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소통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죽고 나자 황관 조고가 유서를 조작해가지고 부소와 큰아들 부소하고 군대를 책임지고 있던 목념 장군을 자결시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9년 그 이듬해에 작은 아들 호해를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그 당시에 21살짜리였습니다. 조고는 낭중령이 돼가지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아왕궁 축조를 재개하고 그 무렵 진승 또는 진섭이라고 하는 농민봉기군이 기병을 합니다. 봉기를 일으키죠. 기원전 208년 농민봉기군의 위세가 강해졌고 그의 호해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조고는 정적인 이사를 처형시키기까지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호해가 최고 권력자인 호해가 보여주는 리더십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뒷방으로 숨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뒷후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그리고 매일 술 마시고 여자 끼고 노는 게 일이요. 정치는 전부 다 조고한테 맡겨둡니다.
기원전 207년 조고가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신하들이 따르지 않을 것 두려워 먼저 시험을 해보기로 하고는 사슴을 가지고 와서 이세에게 바치며 말입니다 라고 했죠. 이게 무슨 사자성어죠? 지록위마입니다. 네. 진 이세호의 무덤 앞에 조성되어 있는 지록위마 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설픈 정치적 쇼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호예와 조고가 차단합니다. 차단하고 독단적으로 여론을 조성을 함으로써 정권을 농락하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작용하냐 그러면요. 진시황이 남겨놓은 유산입니다. 진시황은 서쪽에 있는 진나라를 가지고 나머지 6개 나라를 전부 다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뭐 단순하게 수치로 얘기하고 6배가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땅보다. 그러면은 넓어진 공간만큼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다스려야 되는데 호예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그만한 크기가 못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은 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세 경영을 늘 생각하고 있는 리더. 가업을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 자식의 크기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미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식을 제일 잘 아는 것도 부모고 제일 모르는 것도 부모라고 그죠? 최근에 그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 하나가 자식에게 물려졌습니다. 그죠? 저는 지금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기업뿐만 아니라 종교의 교회조차도 세습하는, 그죠? 그게 세습하지 못하게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절대로 나는 세습 안 하겠다고 지 입으로 큰소리 쳤고 아버지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습적으로 아들한테 결국은 물려줬거든요. 그 교회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죠? 신도만 10만 명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다른 걸 못 떠나서 과연 그런 규모의 공간의 크기가 확대된 이 크기를 물려받을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리더냐 리더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교회의 운명이 결정날 걸로 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부모가 특히나 그런 부분들은 잘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왕조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넓어진 6배 이상 넓어진 제국의 강력을 과연 호예가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은 진시황한테도 책임이 있었지만 그것을 덥석 손에 받은 호예한테도 큰 문제가 있고 그 호예를 부추긴 조고라고 하는 이 인간도 더 큰 문제가 있고 또 진시황도 잘 알고 호예도 잘 알고 조고도 잘 아는 이사라고 하는 천하 통일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이사라고 하는 이 승상 이사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알면서도 무혈 쿠데타에 가담을 하거든요. 이사가. 이게 인생의 약점입니다. 이사는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했죠. 그러면 진시황의 통일 정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이사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가 진시황한테 올린 유명한 명문 가운데 간축객서라고 하는 명문을 보면은 이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진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태산이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고 강과 바다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았듯이 인재들을 골고루 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7세기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외국의 인재를 받아들입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인재정책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100년 정도 1세기 앞서가지고 사불문 정책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인재정책을 실시합니다. 4가지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신분, 국적, 나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족이죠. 종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민족과 국적과 신분과 나이를 따지지 않는 사불문 정책을 취해가지고 수많은 인재들을 스카웃을 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진나라가 승상제도를 실시한 이후로 25명의 승상 이름이 남아있는데요. 그 가운데 17명이 외국 사람입니다. 7명이 국적 불명입니다. 한 사람만 진나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인재정책이 얼마나 개방적인가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사 초나라 사람입니다. 몽염 아까 나온 몽염이요 제나라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사가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조고의 게임에 넘어가서 쿠데타에 가담을 함으로써 제국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이사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시황은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죽어서 그렇지 제국의 모습은 다 갖춰놨습니다. 시스템이고 뭐고 전부 다 갖춰놨습니다. 웬만한 리더 같았으면 다 이 조직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진시황은 원래 유서에다가 누구한테 제국을 물려주기로 돼 있었냐면 큰아들한테 물려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를 전달할 사신이 오기 전에 죽어버려요. 진시황이. 그래서 조고라는 놈이 유서를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작은 아들을 안치게 하고 큰아들 부소하고 부소를 후견하는 몽염에게 자살을 명령한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통일제국이 불과 15년 만에 몰락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화폐 통일, 문자 통일 정책입니다. 진시황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제국을 물려받았다면 중국사 전체가 아마 새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려 5종류나 되는 길을 닦았고요. 요거는 닦은 길 가운데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국도에 해당되는 직도 유적지입니다. 밑에 보이는 게 그 길입니다. 저렇게 닦았어요. 땅을 다 고르고 그 다음에 절구공유로 땅을 다 다진 다음에 그 위에 돌을 깔았어요. 시멘트도 아니고 아스팔트도 아니고요. 돌을 깔았습니다. 돌을 깔고 양쪽에다가 4개의 홈을 팝니다. 바닥에다 홈을 파요. 홈을. 뭐게요 그게? 네? 수레바퀴 폭에 맞춰가지고 홈을 팝니다. 그러면 수레가 그 홈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달려도 전복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야.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양쪽 수레바퀴 폭을 통일한단 말이죠. 수레바퀴 크기도 통일하고 수레바퀴를 구성하는 바퀴 살 숫자도 통일하고 볼트하고 너트의 크기도 통일합니다. 표준화폐 시조야. 그죠? KS 마크 원조예요. 요즘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KX 마크가 좀 시들했지만은 옛날에 어른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뭘 물건 사람은 꼭 KS 마크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그거 따져보고 살았잖아요. 그죠? KS 마크의 원조입니다. 표준의 원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이런 제국을 물려받았는데 미숙한 리더가 물려받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호에 관한 이야기였고 여기에 조고라는 자까지 겹쳐가지고 제국을 15년 만에 멸망으로 이끌었고요. 사마천은 그런 진나라의 멸망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옹폐지 국상야다라고 얘기합니다. 막히면 나라가 상한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막으면, 막히면이라는 얘기는 막히기도 했지만 막으면, 그러니까 위아래로, 옹폐라는 건 위아래로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위아래로 소통하지 못하면 또는 위아래가 막히면은 나라가 상한다, 나라가 망한다 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옹폐지 국상야. 우리 사회가 아주 뼈저리게 겪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